안녕하세요. 유세종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인구 위기, 도시와 농촌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크리스틴 리가르드 당시 IMF 총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South Korean society is going toward a collective suicide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 사회가 집단적인 자살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거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 국가의 성장률과 생산성도 함께 감소해서 결국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은 집단 자살과도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던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을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치열한 학업 경쟁 문화에서 비롯된 사교육, 두 번째로 학생들의 긴 학습 시간, 그리고 높은 교육비와 자녀 양육비,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유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학습 시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부모들 또한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죠. 이어서 BBC도 2024년 2월 27일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냐라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 비상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BBC는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 번째로 A Perpetual Cycle of Work. 한국은 일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정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I know too much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본인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2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실패했죠. 요 그래프를 보면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1960년대를 보면 거의 뭐 6명, 5명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요. 경제가 발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감소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2, 뭐 2.3 요 정도 수준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6에서 시작해서 가파르게 감소해서 자,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2010년도 들어서 거의 1%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 순위를 보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죠. 물론 우리보다 더 낮은 홍콩도 있습니다. 근데 홍콩은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산율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2019년 0.98이었는데 2024년 0.68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굉장히 낮은 출산율이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0.55 수준입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인구 재앙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요 언론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 그렇게 뭐 획기적이진 않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고 가면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예전에는 15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250만 원으로 뛰어 올렸죠.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확대, 세제 혜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솔루션으로 얼마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의문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3년 11월 2일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폐해와 지방 균형 발전은 모두 함께 풀어야 하는 국가적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계속 팽창하는 반면 다른 대도시권들은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청년 유출로 인해 비수도권은 노동 공급 부족과 미스매치, 인적 자본 둔화, 출산 감소 등으로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청년 유입이 지속되는 서울은 과도한 도시 밀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결국에 한 맥락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요. 수도권 지역,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 2만 6천 명이 살고 있고요. 나머지 요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요 전체 부분에 2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2% 수준에 불과한데요. 근데 수도권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50.8%, 거의 51%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구 집중화 현상은 도시와 농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먼저 도시 지역을 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주거비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증가합니다. 사는 게 팍팍해지면은 결혼하기도 어려워지고 출산도 조금 더 꺼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농촌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게 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인프라입니다. 서울은 할 게 너무 많죠. 도서관도 많고, 동원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마트도 많고, 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죠. 자, 지하철 너무 잘 돼 있고요. GTX도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굉장히 먼 것도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죠.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월급에서 70에서 80% 수준의 월급만 주면은 지방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지방에 가보면 그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죠.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서울 선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인서울 대학 현상이죠. 과거에는 지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에서 인서울대학교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갔던 지방대도 몰락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 여기 두 가지 기사를 보면은 교대, 지방대의 몰락, 수시 정원 20%도 못 채운 대학이 나왔다. 지방대는 이렇게 몰락했다. 이런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울로 몰리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최근 20년 서울의 누적 주택 가격 상승률은 420%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주택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이렇게 되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특히 서울의 집값은 엄청나게 비싼 수준인데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26에 해당하는데요. 이 26에 해당되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요. 2021년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가 4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 4만 불을 26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뭐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12억 정도 되니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6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망적인 수치죠. 자, 지금까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농촌은 어떨까요? 자, 농촌에서는 인구들이 전부 서울로 가고 있죠. 그렇게 됨으로써 지방 소멸을 앞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 전반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수도권은 이에 더해 청년층 이탈이라는 추가 악재가 뒤따르면서 지방 소멸 가속 페달을 밟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청년층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방에 있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소멸이 점차 가속되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다.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 52%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역은 2016년 79곳에서 2021년 106곳으로 불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방 공장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농장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방의 모자란 인력난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6만 9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숫자가 12만 명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16만 5천 명으로 더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요.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정치적, 경제적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행정수도 세종시를 건설했죠. 근데 이 세종시의 문제는 뭘까요? 세종시의 문제는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거죠. 이 KTX를 타면은 1 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버스를 타도 1 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가족들은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통계가 이거 같은데요. 수도권 과밀 해소, 충청 인구만 빨아들여. 그러니까 이 세종시가 새로운 어떤 행정 도시의 거점이 되는 게 아니라 충청에서만 인구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기존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거주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심차게 추진한 세종시 행정도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울경이나 아니면 광주와 같은 지역에서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해결에 대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기사 제목은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의 역설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인구 소멸에 대한 해결책과 지방 소멸에 대한 해결책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구가 소멸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의 인구가 자꾸만 서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해결책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방, 그러니까 지역 내 양질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핵심 인프라인 대학과 지역 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해야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프라 시설이 지방에도 잘 깔려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을 깔 때 국가에서 비용 효율 비용 효율 분석을 해서 그 인프라를 추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깐다고 가정을 해 보면요. 우리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건설할 때랑 그리고 지방에 지하철을 건설할 때랑 비용은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물론 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더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엄청난 코스트를 고려했을 때 토지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효용을 생각해 보면은 지방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굉장히 적겠죠. 근데 서울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효용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들이 서울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도시에 더 많은 인프라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지방은 이 인프라 투자에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있어 비용 효용 분석은 기초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선제적인 지방 투자 계획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선제적인 지방 투자로 도시를 다시 부흥시킨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중에서 라이프치히는 동독의 산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낙후돼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산업의 중심 도시였긴 했는데요. 1990 년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이 동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갔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아무래도 임금이 굉장히 낮았고 이쪽은 높았기 때문에 서독으로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990 년대 통일 이후 라이프치히의 상황은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한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2000 년대 실업률을 보면은 독일의 실업률보다 10%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은 2005년, 2006년까지 지속됐는데요. 라이프치히에 변화가 생긴 건 2004 년인데요. 2004 년에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라이프치히의 지리적 이점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굉장히 잘 살려서 독일 정부는 라이프치히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 라이프치히 중앙역이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독일 정부는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라이프치히 대학의 현대화를 위해 약 4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줄어들기만 했었던 라이프치히의 인구는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효용 비용 분석에만 집착했더라면 라이프치히는 여전히 가라앉는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있었을 건데요. 이렇게 정부가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가 다시 살아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은 과연 현재의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와 농촌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주거비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게 되면서 출산율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해서 서울로 가게 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을 겪고 있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이 서울에 몰려 있는 수많은 인구를 지역에 분산함으로써 도시 집중화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서울의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해결책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